예, 80쪽에 통정어의 표시인데요. 108조 1항을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비진이 통정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건을 보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불일치, 오른쪽 페이지에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여기까지는 비진이랑 같죠? 차이점은 4번이죠. 상대방과 통정할 것. 그러니까 인식 정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옆에 인식 X 해두세요. 인식이 아니라 통정, 합의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왜 했느냐는 묻지 않아요. 이유나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전형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까 보셨던 사례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겠죠. 갑이 강제집행 당하는 거 싫으니까 을과 짜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허위로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도 그러한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있어요. 그럼 이건 통정호의 표시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이냐? 만약에 이게 반사회성을 띠는 불법에 해당이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못 돌려받죠? 근데 이 자체는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 103조 판례 볼 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사회적이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냐면 을한테 가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A가 야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자,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이 딱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요건 갖추면 된다라고 했죠.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는 간단한데 을이 이것을 병에게 팔았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칙에 의하면 얘는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만일에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효등기 믿어도 보호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보호되는 건 108조 2항 때문에 보호가 돼요. 그러면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얘가 보호되는 제3자가 되니까. 물론 선의 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갑과 을이 무효로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해줄게 라고 인용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를 용인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반복하면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제3자의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요.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자, 악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할 수 있냐면 앞사람이 이미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소유자에게 샀으면 얘는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병이 만약에 악이었어요. 악이.
을한테 살 때 가장매매라는 걸 알고 샀대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악이면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만 보호하고 악이면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정이 선이래요. 그럼 이 선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할 수 있겠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이 선이면 법률에 따라 보호돼요. 얘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은? 없는 거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3자는 병 아닌가? 그럼 얘는 제4자예요? 네. 병이나 정이나 다 제3자예요. 제3자란 당사자 그리고 포괄 승계인 이외자를 말하기 때문에 전득자도 제3자예요. 그러면 이 병이 악이면 취득할 수 없지만 정이 선이면 얘는 법률 규정에 취득해요. 만약에 정도 악이에요. 취득해요, 못해요?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무는 선이에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전득자도 당연히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통정의 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요. 출제도 거의 이 범위 안에서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병이 을한테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병이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데 얘가 모르고 했으니까 얘는 뭘 취득해요? 저당권 취득하겠죠. 아까는 소유권이었고 이번엔 저당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저당권을 선의자로서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무효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있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하냐면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해했어요. 당연히 소유권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얘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저당권이 달린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상당의 채권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을에게 하는 거죠. 그게 제3자 규정. 교재를 볼게요. 그래서 81쪽에 1번에 무효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번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인데 그 앞에 두 줄만 보시면 돼요.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406조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 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뒤에는 볼 필요 없고. 그러면 81쪽에 판례 박스 좀 보세요. 판례 1번 비교 판례 둘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81쪽에 판례 박스. 그 1번부터 볼게요. 비교 판례부터 볼게요. 비교 판례 파란 거 보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로 이름을 빌려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있다는 거죠.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죠. A라는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상호신용금고 사건이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갑은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죠. 야, 친구야,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라. 내가 꼭 쓰고 갚을게. 그래서 을이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빌려준 거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자 A가 을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을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내가 채무자로서 이름을 빌려준 것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전혀 없고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대출 약정은 빚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이 대출 약정은 빚인일까요? 진일까요? 진이다라는 거예요. 빚인으로 볼 수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빚이가 아니고, 그럼 대출 약정은 당연히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을이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대요. 자, 악이었다. 이 대출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도 유효? 왜냐하면 이건 뭐니까? 진이니까. 진이. 만약에 이 대출이 빚인이었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지만 이건 빚인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이기 때문에 얘가 알든 모르든 이건 유효하고 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 구별해서 좀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 관련 판례로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학교에서 돈이 필요해요. 학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상 학교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필요한데 학교 이름으로는 못 빌리니까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돈 빌려주는 사람도요, 실제로 돈 쓰는 자가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쓴다는 걸 알면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 학교가 나중에 돈을 안 갚아요? 교직원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빚인이가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랑 비교되는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두 번째 판례는 금융기관이 뭘 했냐면 양해한 사건이에요. 자, A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뭐 받고 싶다고 양껏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금융기관이 친구를 데려와서 대출 약정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친구는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내세울 뿐이고 이 친구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양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양해해 줬냐면 을은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내세울 뿐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양해해 준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이면 이건 진정한 대출의 허위예요. 허위인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짜고 있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을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구별하는 핵심어는 바로 양해예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양해하고 명의되어 이런 말 넣으면 그건 그냥 무효예요. 통정 허위 표시니까. 근데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요? 진이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유효가 된다. 그래서 위에 1번 판례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1번 판례 파란 글씨. 그 금융기관의 핵심어가 뭐라고요?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 표시당하는 무효인 범죄행위다. 보시고 2번은 뭐 참고로만 보세요. 동거하는 부부가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둘째 줄에 뭘로 추정한대요? 가장매매로 추정. 동거하는 부부끼리 부동산 사고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라고 했다면 이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나중에 우리 주임법 할 때도 공부할 텐데 파란 글씨 보세요.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주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다.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임법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뭐 여러 번 봤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액이 얼마 이하예요? 1억 원 이하면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준다고 했냐면 3,400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돈 제일 빨리 받으려고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된 목적은 들어가 살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써버린 거죠. 그러면 얘는 주임법을 적용해줘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는 통정호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봐두시고, 물론 돈 받을 목적이 있어도요, 주된 목적이 주거로 사용하는 거라면 주임법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주된 목적이 사용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면 그때는 주임법 적용해 줄 수 없죠. 자, 다음에 제3자 효력 나오는데 밑에 1번에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자의 선악에 대한 입증은 누가 입증하냐면 악의 주장자. 선의는 추정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이 무과실 불요.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8조 2항에서 규정된 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범위가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함은, 자, 기억에 일단 누구를 뺀다고 했냐면 당사자랑 포괄승인, 상속인 같은 사람 안 된다고 했죠.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니은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 법률 원인에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얘 한번 보세요. 병. 허위 표시가 형성되고 이걸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제3자야. 그럼 A를 한번 볼게요. A. 그러니까 A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지 아닌지는 뭐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냐 아니냐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럼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A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죠. 옛날 채권자, 제3자가 아닌 거고요. 또 B가 있는데 B는 누구냐면 이 을의 채권자예요. 을에게 예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예요.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B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허위 표시가 있은 이후에 뭔가를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B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유 나는 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채무자는 맨날 돈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부동산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B가 와 부동산이다 이러면서 이거 가압류했어요. 자, 이해관계가 생겼죠. 그럼 가압류한 채권자 B라고 하면 얘는 제3자에 해당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복귀되어도 가압류, B의 가압류가 달린 상태로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이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거 모르고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요. 매매를 했으면 대금 채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가장매매에서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제3자 아니에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했대요. 그럼 가장매매하고 얘가 이해관계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압류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C한테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넘겨주었다.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C는 제3자 아니에요.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채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지 아닌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사실 어려운 부분에 속하긴 해요. 근데 이걸 보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 체크 플러스에 제3자 해당 여부 있죠? 1번에 먼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괄호 1번 얘는 마지막에 뭐 했대요? 목적물을 매수했다. 이해관계 있죠? 2번은 뭘 취득합니까? 저당권 가등기 제3자죠. 3번 뭐 했어요? 대금 채권을 양수했죠. 채권 양수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4번도 역시 뭘 양수했어요? 채권 양수. 이해관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장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진짜 저당권이 아니라 어떤 저당권이요?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로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을 받았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5번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을 했는데 거의 이제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처에 A, B, C, D 이런 채권자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이 건물 다 날리기 싫으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친구야, 네 이름으로 일단 저당권 하나 설정해. 5억짜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채권이 생겼어도 얘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누가 먼저 변제를 받아요? 얘는 일반 채권자고 얘는 저당권자니까 얘가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결국 갑거리 짜고 얼마라도 빼돌리겠다는 거야. 5억이라도 빼돌리겠다라고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좋은 친구는 경매를 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경매에 참가해서 뭘 받았다고요? 경락. 근데 이 저당권이 허위로 이루어진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허위로 만들어진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서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6번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6번은 이건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6번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이 됐고요. 그리고 누구의 채권자라고 되어 있냐면 파산 관제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소비대차. 그러니까 허위로 돈을 빌려주는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파산했냐면 대주가 파산했대요. 그럼 대주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돈 대준 사람, 채권자. 얘는 차주. 그러니까 보통 채권자, 채무자라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 대주, 차주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라는 건 돈 빌려준 사람. 그래서 대주와 차주, 이게 대차잖아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누가 파산했냐면 채권자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파산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산 관제인이 나옵니다.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산 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채권 증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을한테 갑의 파산 재산 정리해야 되니까 얼른 돈 갚으세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니까 나는 못 갚아요. 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산관제인이 제3자라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없는 거죠. 제3자라면. 지금 우리 계속 누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제3자. 그럼 얘가 제3자에 해당된다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변제하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파산관제인이 제3자로 볼 수 없다면 얘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허위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제하라는 거죠. 변제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에서 채권자, 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우리 판례도 얘기하기를 얘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적 지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 이 파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제3자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쭉 앞에 본 것들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우리 판례가 제3자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보호되려면 무조건 보호예요? 선일 때 보호하는 거예요? 선일 때. 근데 이 파산관제인은 A, B, C, D, E라는 총 파산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파산관제예요. 그러니까 파산한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자들을 위해 재산 정리하는 애가 파산관리인인데 그럼 선인지 악인지를 따질 때는 이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선악을 따질 것인지
아니면 이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따질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누구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냐면 그렇죠. 얘 개인 기준이 아니라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봤더니요. 세 사람은 A, B, C는 악이고 두 사람은 선이에요. 그러면 보호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보호해줍니다. 우리 판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총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보호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교재 볼게요. 6번, 괄호 6번.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제인. 화살표에 이 경우 선악의 기준은 파산 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파산 관제인 제3자고요. 그리고 선악은 총 채권자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1번은 뭐야?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여기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죠.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이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채권 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여기서 핵심은 추심이에요. 추심 목적의 양수인은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합니다. 가장 채권 양도를 했는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일반 채권 양도. 그러면 가장 채권 양도에서 그 채권을 양수한 병은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허위로 채권을 넘겼는데 그 채권을 병에게 줬어요. 병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3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매매 대신에 뭐로만 바꾼 거예요? 채권 양도로. 그럼 가장으로 넘겼더니 우리 병한테 판 거잖아요. 그럼 병은 당연히 제3자 이해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장 채권으로 채권 양도가 있은 이후에 을이 병에게 일반 채권 양도가 아니라 추심을 목적으로 양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심 목적의 양도, 채권 추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길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들여요. 추심 전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추심 목적으로 그 채권을 양도한 거면 채무자에게 돈 받아서 자기가 써도 돼요? 을 갖다 줘야 될까요? 을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추심 목적의 양도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돈 받아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을에게 줘야만 한다면 병은 독립된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 양도를 받으면 이제 채권 누구 거 된 거예요? 병 거 됐으니까 얘가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든 가서 면제해 주든 얘 마음인데 추심 목적의 양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심 목적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핵심어가 뭐라고요? 추심 목적.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은 취지인데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을 가장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갑이 을한테 가짜로 채권을 양도합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이 갑이 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럼 갑이 병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을에게 허위로 가장 양도를 했다는 거죠. 상황 이해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사람이 있는데 X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갚는 애가 얘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대요. 그러면 이 X가 이 채권 놔둘까요? 압류할까요? 압류. 강제집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당하기 싫으니까 이 채권을 을에게 허위로 넘긴 거예요. 마치 누가 채권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동산 위주로 보니까 개념이 팍 와닿지 않는 건데 채권 대신에 부동산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빼돌렸다는 거야. 근데 가장 채권 양도에서 이 채무자 병은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짜로 채권이 양도가 됐는데 병은 진짜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을에게 돈 갚아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변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제를 했는데 갑이 병 찾아와서 야, 너 을한테 갚았다며? 무효인데 나한테 다시 줘.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변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채권 양도에서 누구예요? 채무자. 채무자 남자 아니고. 5번 마찬가지, 4번 마찬가지예요. 주식 가장 양도에서 회사. 주식을 허위로 양도한 거랑 그 회사랑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5번은 워낙 중요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자, 수익자는 제3자에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누가 나와요? 수익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에 터잡아 새로운 독립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으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그래서 얘는 107조 내지 110조의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는 제3자 아니고 또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구냐면 그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대리인.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가장저당권 포기해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이건 제3자가 아니라고 아예 써줬죠. 어떤 단어에서도 그게 나와요. 기존이라는 건 새로운 이해관계이네요. 종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종전에.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7번은 마지막에 뭘 받았다고 되냐면 상속, 포괄승계에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박스 문제 같은 걸로 나와요. 다음 중 제3자에 해당하는 자로 묶은 것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를 위주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 우리가 하면서 다 봤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1번의 은닉행위와 2번의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은닉행위만 좀 보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소유권을 넘기는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실제로는 뭘 한 거냐면 실제로는 증여를 한 건데 매매로 위장해서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매매는 유효예요? 허위 표시예요? 실제로는 뭘 한다고요? 증여를 하는데 세금 줄이려고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는 진짜예요? 허위예요? 이건 당연히 허위 표시, 허위로 무효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실체관계는 있죠. 이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라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증여가 있다. 그럼 결론은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는 유효하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체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떤 실체관계가 있는 거예요? 증여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을한테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다? 실체관계가 있잖아요.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 우리 물권법이나 등기법 파트에 가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가 되어도 실체관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왜 통정호의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제목이 들어가냐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통정호의 표시는 불일치지만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통정호의 표시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요. 틀리죠.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유효니까. 그러면 을이요.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이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악의자이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요. 틀려요. 누가 소유자예요? 병.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 샀죠? 그럼 얘는 당연히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그래서 갑 또는 을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은닉행위에서 나오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대표 예제를 보면 갑은 자신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것은? 자, 지금 사실관계 저 그림이랑 똑같죠? 그럼 현재 이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왜냐하면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3자가 선이니까 보호된다라는 거고요.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1번 맞죠? 그러니까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다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야. 1번 맞고요. 근데 좀 어색한 지문이긴 해요. 이미 주어진 설문에는 이행이 다 돼버렸잖아요. 근데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제3자 병이 뭐니까? 선이니까.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4번 맞죠? 제3자 선의는 추정되니까. 그 다음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똑같아요. 비통착사 전부 다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통정 호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착오를 좀만 보다가 좀만 볼게요. 자, 조문을 보면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비진의 통정은 유무효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착오는 뭐 한대요? 취소 규정으로 돼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그럼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중과실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항은 공통 규정이죠.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착오의 유형이 나오는데 표시상의 착오는 그냥 이건 뭐 수험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표시상의 착오는 말 그대로 표시를 잘못한 걸 말해요. 천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라는 건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제가 천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후다닥 쓰다 보니까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표시상의 착오예요. 단순한 오기 또는 오담, 말을 잘못한 거. 근데 내용의 착오도 있어요.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표시상의 착오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자를 썼지만 그 글자의 내용, 의미를 잘 모르고 쓴 것을 내용의 착오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토지의 면적 단위 평과 제곱미터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평이라고 쓰려다가 뭐 국가가 제곱미터를 써대네 그러면서 써주자 이러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자가 100제곱미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글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한 건 아닌데 이 표시의 의미를 몰랐다. 이게 바로 내용의 차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과 일본의 화폐 단위 앵이 비슷한 것인가 같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약서를 쓰는데 당신의 토지를 1억 원에 살게요라고 쓰려다가 뭐 같은 말인데 좀 새롭게 써볼까 이러면서 1억 앵에 사겠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자가 1억 앵이었다는 표시상의 착오는 있어요? 쓰려는 글자를 쓴 거예요. 쓰는 표시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 표시에 뭘 몰랐다? 내용. 그렇죠. 이게 내용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의 문제가 있는데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우리 사자 이거 언제 공부했던 건지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언제 봤던 거냐면 대리할 때. 그러니까 대리와 사자를 비교했는데 대리는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하는데 사자는 본인. 그러니까 얘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는 의사 능력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는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자 얘기하면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근데 좀 애매해졌어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애매해진 나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2, 3학년, 3, 4학년 이 정도가 되면 의사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통설상. 예. 근데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던데. 예. 의사 능력이 없어도 심부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게 이제 사자와 대리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대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대리인. 그럼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대리인이죠. 근데 사자에서는 누가 기준이겠어요? 사자가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인데, 근데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결정한 걸 뭐 하는 거야? 표시하는 거야, 표시. 근데 전달기관은 이미 본인이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전달. 그러니까 보통 우체부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는 무슨 기관으로 보냐면 전달기관. 보통 서면으로 된 걸 주는 걸 전달기관이고요. 표시기관은 보통 이제 구두, 말로 가서 전해주는 사람은 표시기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이 들은 예로 이제 뭐 전신수 이런 얘기 해요. 전신수는 뭐 되게 생소한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전신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보 쳐주는 사람이 이제 전신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전보 칠 일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급한 일이 있고 하면 뭐예요? 전보 치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를 쳐서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러면 전보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디 몇 번지에 이런 얘기를 해달라라고 전화를 하면 전신수가 제가 말한 거를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바로 우체국에서 가는 거죠.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말만 들었지.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제가 말한 거를 전신수가 오타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표시기관이 잘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기관은 마치 뭐랑 똑같아지냐면 표시기관이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착오의 유형 중에 뭐에 가까웠죠? 이건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와 같아집니다. 근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예를 들어 집배원 아저씨가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보낼 게 너무 많고 힘드니까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에서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만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내 물건 9,600만 원에 팔 거야. 너 저기 부산에 있는 병한테 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 이럽니다. 그러면 9,600에 팔겠다는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기관으로 볼까요? 이건 가서 완성시켜야 돼요. 이건 표시기관이에요. 구두로 가서 얘기하는 건 다 표시기관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알았어 그런데 부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가다가 낮에 점심 먹다가 낮술 한잔 먹고요. 까먹었어요. 얼마나 그랬더라.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고 6,900일에 판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갑이 9,600이라고 말하려다가 얼마라고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6,900에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표시상이죠. 갑이 글자 잘못 쓴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부산 갔다가 왔더니 이번에는 봉투를 하나 곱게 싸서 갔다 왔냐? 그러면 저기 광주에 사는 A 좀 갖다 줘 이럽니다. 시키려면 한꺼번에 시키지. 왔더니 또래. 가기 귀찮아서 이 편지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착오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건 의사표시에 부도달의 문제만 생길 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보면 나온 김에 정리하면 이 의라는 사람이 갑이 9,600에 판다고 얘기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9,600은 네 과욕이다. 내가 볼 땐 6,900이 딱이야 라고 스스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착오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자는 사실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표현 대리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나온 김에 같이 좀 봤고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리고 표시기관 사자 받고 그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죠.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다음 페이지죠. 86쪽에 법률의 착오. 첫째 줄 마지막에 109조는 법률의 착오를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의 일반 이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사건인데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팔아달라고 막 졸라요.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을이 그런 거면 걱정 말어. 내가 세법을 잘 알아. 근데 세법상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갑이 진짜 그래? 그러면서 여기다가 소유권을 넘겼죠. 그럼 결국 누가 산 거예요? 누구 회사라고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결국? 을이 산 거죠.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더니 바로 똑같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걸 했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은 세법의 법률상에 착오를 한 거고 중요 부분이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만 보세요.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사건이요. 라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것인 때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이 판례를 설명드린 거고요. 수험상으로는 그냥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러니까 4번까지는 그냥 개념상 본 거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동기의 착오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동기의 착오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좀 힘드셨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계획서랑 가능한 한 비슷하게 진도를 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1, 2월 과정에서 이 정도를 한번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기출 지문이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기출 지문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좀 OX 한번 확인을 좀 꼭 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다음 주 아침에 한번 정리하시고.